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18세기 말엽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이 독립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벤담은 1791년에 페놉티콘이라는 원형 교도소를 제안했다. 페놉티콘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바깥쪽의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들을 가두는 방이 들어서 있고 중앙에는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이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교도관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설 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당시 영국의 개혁 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격리식 교도소와 체제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 정부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벤담의 페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이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더없이 좋은 실례였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라는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의 사회가 거대한 페놉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전달하는 바였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 데에 기인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페놉티콘을 통하는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회로 텔레비전 CCTV,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너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는 또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정보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식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원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다. 감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과 연결된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기업에서의 소비자 정보의 수집,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사설기관에 의한 감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패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패놉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 패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동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이다.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촉발이다.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인터넷상에 부활시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벤담의 페놉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 사회의 규율체제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페놉티콘은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어졌다. 페놉티콘의 이러한 궤적은 현대 사회의 규율, 통제의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코식의 사회는 페놉티콘은 교도소의 등식은 현대 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체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페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자동적으로 결정한다. 페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페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거나 혹은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는 페놉티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이시?
인상주의자들은 대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기하학적 원근법이나 명암법과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되지 않으려 했다. 특히 그들은 빛이 변화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상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들은 윤곽선이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색채의 효과를 중시했으며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아냈다.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잔은 모네의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 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인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다. 세잔은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가 결합된 미술을 만들어냄으로써 견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이란 선, 면, 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잔은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통, 원뿔, 구로 환원하여 나타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하였다.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 그림들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잘게 쪼갠 색 점들이 아닌 넓게 바른 색 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화면에 꽉 찬 느낌을 준다. 그것은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표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보와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있는 듯이 보인다. 그 밑에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이라도 사과들이 굴러 떨어질 것만 같다. 그리고 식탁보 및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의 높이가 맞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모두 종전의 원근법적 그림들이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잔은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내지 않았다.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에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세잔은 르네상스 이래 400년 이상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 세계의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대상 물체의 중심의 조형 세계로 변화시킨 것이다. 세잔의 그림이 견고하고 꽉 차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소묘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즉 형태에 의해 색이 더 견고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지도록 구성했다는 의미이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의 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또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도드라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록색 계통이 움츠러드는 듯 보인다는 점도 이용하여 양감을 나타냈다. 세자는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 그림 속의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색 사용법은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에서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은 왼쪽 아래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하여 멀리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느낌을 주는 황색과 뒤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청색을 번갈아 교차하여 풍경의 원근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색의 띠나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교차하여 굴곡진 느낌을 만들어냈으며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를 바탕으로 나타내어 색의 조화와 형태의 명확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 세자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 놓고 있으며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눈에만 의존하던 인상주의의 감각적인 미술과는 달리 그의 그림은 사유를 통한 물체의 이해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세잔의 이러한 방법은 이후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미술 경향들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 예가 입체파이다.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을 지적인 원리와 조화시키려 했다면 입체파는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물체의 형식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 세잔의 물체 중심적인 생각을 한층 더 심화한 것이다. 입체파 화가들은 그림의 대상인 물체를 전후 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의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보인 것과는 달리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입체파 화가 브라크의 기타를 치는 여인을 보자.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겹쳐 있어 복잡하고 기묘해 보인다. 처음 이 그림을 보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려 한 것인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림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다. 그보다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즉 미술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타를 치는 여인에서 알 수 있듯이 입체파 그림에서는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학적인 화면과 평면적 구성 속에 해체되어 버리면서 세잔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들의 견고함마저 사라졌다. 세잔이 감각적인 사실 묘사에 바탕을 두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려 했다면 입체파는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피카소의 작품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 좌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한 일정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의 눈은 전후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왔다면 앞으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가리킨다.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에 이동할 때 1초 공간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에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인데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1Hz, 1000번 진동하면 1kHz, 100만 번 진동하면 1MHz, 10억 번 진동하면 1GHz라고 한다. 즉 밀리미터파는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인 것이다.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은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에 불과한 까닭에 붙여졌으며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처음 밀리미터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이다. 생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그는 1895년에 가시광선과 자외선 등 빛의 굴절과 회절, 편파에 관한 실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발생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하여 밀리미터파를 약 1.6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었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짧다.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의 관계인 것이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며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 다음 사진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은 빛의 직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의 예들이다. 먼저 한 개의 전구에서 나온 빛이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스크린에 한 개의 삼각형 모양이 밝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두 개의 전구를 밝혀 한 개의 삼각형 구멍이 뚫린 판을 통과한 것을 보자. 이 경우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삼각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 이것은 빛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직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다양한 빛깔의 광원이 여러 개 있음에도 빛깔들이 바닥에 서로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빛의 직진성 때문으로 파장이 짧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직진성은 약해지고 신호의 빈 폭이 넓어지면서 바닥에 형성되는 모양은 서로 중첩되어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인 20GHz 대역의 레이더는 신호의 빈폭이 넓어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크기는 같되 빈폭이 더 좁은 레이더가 필요했다. 이 요구는 밀리미터파에 관한 보스의 실험 결과를 실제로 사용한 계기가 되었다.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 큰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밀리미터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이다. 이후에 밀리미터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 신네.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공기 중인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히면서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진다. 이것은 늦, 가을, 맑은 날과 안개 낀 날의 빛의 세기가 확연히 다른 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밀리미터파의 예외는 아니다.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이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 분자가 들어있다. 비 오는 날이나 안개 낀 날에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밀리미터파를 포함한 전자파 신호가 물이나 안개, 구름 등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에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 사라지고 나머지 전자파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신호의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소의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파장이 짧아 전자회로와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수 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용한 장점이 있다. 맘에 안 들어. 근래 들어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밀리미터파는 점점 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대역별로 다양하게 활동되고 있다. 먼저 60GHz 대역은 넓은 가용 대역폭을 활용해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대역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면 전송 속도가 초당 1GB에서 3GB까지 가능하다. 이는 700MB 용량의 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2-3초 정도면 가능한 속도이다. 이것은 하드디스크, 셋톱박스, 고화질 텔레비전, HD, TV, 캠코더 등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면서 굳이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밀리미터파의 넓은 대역폭은 영상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에 영상 신호의 지연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축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도 사라지게 했다.
77GHz 대역은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이고 있다.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는 밀리미터파 신호를 이용해 200m 이내의 정방 차량과 옆으로 다가오는 차량 및 갖가지 장애물을 감지하여 사전에 충돌을 경고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이다. 낮은 주파수를 자동차 레이더에 이용하면 전파 감속과 넓은 파장으로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반면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면 그 정확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자신의 차선의 차량인지 옆 차선의 차량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좋아야 하는데 밀리미터파는 이런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 자동차 레이더에 알맞은 최적의 전파로 각광받고 있다. 94GHz 대역은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되어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숨겨진 물체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는 데 쓰이고 있다.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나 반사의 성질이 커지고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병원에서 이용하는 X선의 파장은 10나노미터로 더 높은 해상도를 줄 수 있지만 방사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외선은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안개나 구름, 눈, 모래, 폭풍 등의 기상 상태에 따라 가시거리가 달라지는 항공 시스템에서 전방 스캔용으로 쓰이고 있다. 또 공항이나 은행처럼 보안이 중요한 장소에서는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밀리미터파의 응용 분야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최근에 밀리미터파가 의료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검사 대상 물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탐침에도 사용되고 있다. 밀리미터파는 초미세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의 기술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나노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밀리미터파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